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열하일기에 대한 건데요. 열하일기는 조선에서 나온 한문으로 된 최고의 문장이라고 평가받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좀 재미있고 의미있게 음미하려면 여러 가지 좀 기본 지식이랄까 배경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하일기가 나온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연암 박지원은 18세기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영조와 정조의 시대였습니다. 영조와 정조 사이에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사색 당파가 그 정치 전반을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18세기에 이르르면 노론이 집권당이고 소론은 아주 이제 미미하게만 남아 있고 이제 제야나 변방에 이제 남인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걸 잘 염두에 두시면 이제 열하일기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배경이나 또 연암의 이제 사상적 흐름 같은 걸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조선의 시대적 이념은 북벌론하고 소중화론이었어요. 북벌론은 병자호란 때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식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거죠. 그리고 이제 소중화론은 그 청나라가 만주족 오랑캐인데 그 중원을 정벌해서 중원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원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족에 의한 이 중화 문명, 이거는 중국에는 이제 더 이상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화 문명이 어디로 왔는가? 그게 조선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리틀 중화, 우리가 이제 중화 문명의 진정한 이제 적자다. 이런 식의 이제 사상적인 그런 어떤 담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념이었지만 실제로 청나라는 그 어떤 왕조보다도 그 중국 천하를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된 이제 이유가 중원을 정벌하고 나서 처음 이제 아주 장기 통치를 한 그 황제가 강희제라고 아마 중국을 다스린 황제들 중에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무려 60년 동안을 통치를 했고요. 그 아들인 이제 옹정제가 길지는 않지만 또 굉장한 그 관료제를 탄탄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권륭황제가 바로 이제 연암 박지원하고 같은 시대를 이루고 있었죠. 이 권륭황제가 또 60년 이상을 그 통치를 하는 뭐 이런 대단한 황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청나라가 그냥 오랑캐 왕조가 아니라 전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되는 이런 이제 도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설 때, 그때를 이제 흔히 명말청초라고 하는데, 그때 중국 사상사가 또 크게 변했어요. 송나라 이후 이어져 왔던 이제 주자학이 어떤 이제 그 도구마 같은 데 갇히면서 사상적인 어떤 생명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왕양명이라는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양명학으로 이렇게 사상적 흐름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뭐 이제 조건에서 이제 다양한 문풍이 이제 막 생성이 돼서 청나라에 굉장한 이제 그런 활기를 이루게 됐고, 그 활기가 이제 조선에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문장이 이 어떤 통치와 그 사상의 아주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의 전범이 되는 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뭐 당송팔대가 이런 이제 문장들을 계속 그 이제 습득하면서 변주하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모든 이제 사대부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장의 창조력이 상실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명학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새로운 문풍이 이제 조선에 유입되면서 이제 새로운 문체로 다양한 이제 사상적 실험을 하게 됐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소품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뭐 척독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체 스타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특히 이렇게 새로운 소품 운동 또 문체 혁신의 운동을 주도한 게 연안과 그의 친구들, 연안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신지식인들이었습니다. 요런 이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열하일기를 읽으시면 이제 그 맥락을 훨씬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자인 연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제가 뭐 아주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암은 뭐 우리 시대 청년 백수의 원조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청년기에 과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주류로 가는 길을 스스로 거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중심, 권력으로부터 계속 외부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행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연암은 청빈해서 가난하긴 했지만 그 어떤 사회적 그 지위상으로 볼 때는 조선의 주류 중에 주류였어요. 일단 이제 당대 집권파인 노론 집안이었고, 또 역대 그 부마를 계속 그 배출한 또 왕족이죠, 일종의. 거기다가 또 문장, 연암 집안 이 주변에 또 많은 문장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로얄 패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 이제 중앙 집권 권력을 향해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이제 변방으로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로가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면 이제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연암을 잘 이해하려면 당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대문호인 다산정약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리얼하게 이게 대비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다룬 그런 평전을 쓰면서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은 남인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변방 제야에 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는데, 계속 중앙을 향해서 나아가서 정조 시대에는 탕평책에 힘입어서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고 이제 정조의 아주 가까운 측근에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왕의 남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정조를 보필한 이제 그런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생애의 어떤 큰 행로만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상적으로도 연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말 청초 그 양명학적인 분위기가 와서 문체 혁신을 하는 이런 지성과 연결이 됐는데, 다산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천주교, 서학하고 또 이렇게 접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암이나 다산이나 청나라 문물을 통해서 당시 세계 문명과 결합을 한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암은 청문물의 역동성과 더 접속을 강렬하게 했고, 다산은 청나라 문명이 아니라 이걸 이제 건너뛰고 청문명을 통해서 들어온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미미했던 그런 이제 천주학하고 딱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산의 생애 전체를 다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 또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보면 연암은 문체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사상의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 이제 이 길을 갔다면, 다산은
굉장히 많은 글을 썼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장르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1792년에 있었던 그 문체반정입니다. 정조가 이제 문체를 다시 고문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제 국면을 만들어냈을 때 다사는 정조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품체나 소설 뭐 이런 문체를 새로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제 반대하는 글을 올렸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연암은 그런 모든 문체를 이렇게 그 막 균열을 일으키고 뭐 막 이렇게 고문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와해시키는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딱 이 모든 문체가 이렇게 막 흐트러진 데에 대한 그 근원은 연암의 열할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지목을 했을 정도로 연암이 했던 그 이 스타일의 변주라는 건 이제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암하면 열할기고 다산하면 목민심서인데 이 두 개의 대표작만 보더라도 이제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이제 18세기가 얼마나 정말 이 사상적으로 다이나믹했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할기는 그러니까 이제 열하로 가는 여정 속에서 쓴 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행과 이제 일기, 요게 담겨 있는 거고, 목민심서는 이제 다산이 좀 이제 훗날이긴 하지만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유배를 가서 남쪽 그 땅 끝에 있는 그 유배지에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딱 한정된 그런 조건에서 자신의 모든 사상적 정치적 경륜을 길어 올려서 목민관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이제 재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텍스트는 정말 뭐 조선의 보배이고 조선의 뭐 지도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나 성격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 용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열할기는 지금 뭐 21세기 철학에 맞는 그런 노마디즘에 가깝다면, 목민심서는 아주 그 현실 정치 이 여기 한가운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 이런 걸 다 바꾸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는 뭐 이런 열정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앙가주망이라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암과 다산의 생애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교차하거나 혹은 이렇게 평행선처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은 끝없이 이렇게 가지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헤어지지도 않는다. 이게 또 평행선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조선에서 연암과 다산은 이제 극명한 차이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이런 이제 두 개의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연암의 생애나 열할기를 읽으시면 이제 훨씬 더 아주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열할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열할기는 일단 굉장히 다층적인 텍스트라서 이렇게 어떤 한 가지로 딱 규정이 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기나 다른 여행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술 방식이 비슷하게 변주가 돼요. 근데 열하일기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뒤죽박죽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리듬을 타면서 어우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점을 내가 이렇게 절단해서 채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연암의 내공이기도 하고, 이 여행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파노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정을 살펴보면 압록강에서 시작을 합니다. 강을 건널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소회에 졌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니까 요동벌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요동벌판은 너무너무 넓어서 지금도 가면 뭐 그 사이즈에 다 놀라는데 당시는 뭐 엄청났겠죠. 그래서 열흘이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 이런 허벌판을 만나다니 이제 거기에 이제 압도됐죠. 이런 게 중원이구나.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로질러 가면 성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심양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만주족이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누르하치라는 추장을 만나서 이렇게 결집을 했어요. 그 유목민이 결집을 하면 이 전투력이 상상 이상으로 막 이제 증가가 되죠.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중국을 막 위협하게 되면서 그 수도를 만든 곳이 심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고, 거기 가면 지금 그 만주족 그 8기군들이 이렇게 결집했던 궁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또 한참을 가면 만리장성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만리장성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산회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이 관을 들어서면 중원 땅이 돼요.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산회관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영경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연암에게는 정말 이제 다 막 가슴이 벅찬 그런 코스죠. 책으로, 그러니까 고전에서 봤던 거, 또 그동안 이제 중국을 수없이 다녀왔던 이제 자기 친구, 친척들에게 들었던 그거를, 그 모든 이제 장면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다 체험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영경에 가서, 영경이야말로 이제 동아시아 문물의 직결지니까 이제 막 그 연경 유람에 대한 엄청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식인들을 만나면 어떤 토론을 할까, 이걸 마리에서 막 이제 토론 연습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짧게 여행을 해도 항상 돌발적이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 여정은 전체가 영경까지가 2000리가 넘고, 시간도 거기 도착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라 끊임없이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영경에 갈 때까지도 그 폭우와 폭염이 교차를 해서 노숙을 하거나 그 비 때문에 이제 강물이 불어서 전혀 그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러다가 날씨가 좀 좋아지면 막 그냥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어디를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이제 뒤죽박죽이죠. 막 그런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해서 영경에 도착했을 때 막 말들이 토하고 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무리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좀 이제 좀 쉰 다음에 이제 영경 유람을 하려고 막 하는 즈음에 또 하나의 아주 큰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여행을 따라오게 된 배경이 걸륭 황제의 70세 만수절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칠순잔치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이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큰 무역 엑스포, 그 다음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를 망라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행사를 권룡황제가 영경의 자금성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동북방 쪽으로 더 있는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오니까 조선 사신단은 뭐 그냥 조공을 바치고 나면 그냥 의무를 다하니까 이제 그냥 영경에 머물러도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황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선 사신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서 당장 열하로 불러들여서 이 칠순잔치, 그러니까 만수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막 그러니까 황제 친위 대신, 군기 대신이라고 경호 부대를 그냥 순식간에 보내가지고 밤에 그 객관에 들어와서 명령을 내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객관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전혀 열하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제 뭐 울부짖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일행을 줄입니다. 일행을 줄여서 그러면 이제 단촐하게 이렇게 가서 그 황제가 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추려면 굉장히 이제 일정이 빠듯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암은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안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피곤해서 막 알아 누웠으면 못 갔을 텐데, 전혀 뭐 이렇게 필요한 기색이 없어요. 대단한 이제 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연암은 또 그 공식 사행단에 포함되질 않았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 사행단장인 연암의 이제 그 삼정 형이죠. 그 형님이 이 조선인은 처음으로 이제 이 동북부왕 장성을 넘는 열하를 가는데 이거를 지금 가지 않고 그냥 조선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아마 얼마나 이 여행이 이제 쓸쓸하고 나중에 이제 후회 막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을 해서 이제 여행을 이 열하로 가는 여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이제 바로 무방 나흘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대장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강물이 계속 뿔기도 하고 뭐 날씨도 너무 이제 막 힘들고 근데 일정은 빠듯하고 황제는 재촉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제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이 대장정 속에서 열하일기 최고의 명문장이 다 나옵니다. 뭐 일야구도하기, 야출고북국이, 상기, 뭐 환희기 등등. 아주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신이 아주 맑고 명징하게 드러난다는 거. 그 연암의 이 지성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사건들이 막 터지죠. 그래서 이제 영경에 올 때까지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길 위에서. 열하로 갈 때까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마부가 이제 말발국에 밟혀서 막 기어오고 연암은 이제 그 혼자서 이제 말을 끌고 가다가 뭐 야상경에 이제 고북구 장성을 넘으면서 술에 그 붓을 적셔서 글을 남기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에서부터 강물에 9번 들어갔다 나오는 뭐 이런 이제 막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제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열하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로 뭐 전 세계 이제 문명이 다 이제 막 도가니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때 이제 황제가 아마 이제 좋아했던 조공품이 아주 세상에 희귀한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사나운 맹수들하고 아주 특이한 동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연암은 특히 코끼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눈앞에서 코끼리 2마리가 막 이렇게 귀를 펄럭이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또 중국을 주름잡는 모든 요술쟁이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깊은 산속에서 다 튀어나와서 그 저작거리에서 마술쇼를 합니다. 진짜 그거를 23가지인가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너무 리얼해서 지금 그 그래픽으로 다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뭐 이런 거서부터, 그리고 황제를 직접 만나는 이런 이제 또 이거는 뭐 엄청난 행운이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황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티벳의 판첸라마를 만나는 이런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딱 영경까지의 여정은 연암이 이제 많이 듣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좀 심리적으로 워밍업이 된 그런 여행인데, 영경에서 열하는 연암이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딘 여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암만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암은 이런 이제 사건, 우연들을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이제 가로질러 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다 남겨놨다는 거. 그게 이제 정말 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연암의 그런 아주 그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연암이 이제 중국을 갈 때, 이 여행에 참여할 때 포부가 뭐였냐면, 중국 문명의 정수를 내가 목격하고 그거를 배워와서 조선에 이걸 알려주겠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은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이제 그 여행의 모든 장소들을 탐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중국이 이 오랑캐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번성할까? 이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서였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용후생이라고 배우는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원리를 잘 활용해서 삶을 도탁게 한다. 이제 이거죠. 그래야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암은 정말 원체 또 호기심 제왕이기도 하지만 문명적 기술에 대해서 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탐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온돌보다 훨씬 이게 실용적이고, 정말 이 가난한 선비들, 그 다음에 이 정말 우매한 백성들을 정말 겨울에 춥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구나. 그래서 이제 벽돌의 장점, 그리고 온돌의 문제점, 이런 거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데, 이렇게 그냥 매뉴얼만 있으면 우리가 이게 재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연암은 이거를 요즘으로 치면 랩을 하듯이 그렇게 라임을 맞춰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건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명 탐사와 이제 문장 실험, 그리고 또 특히 이 연암이 이제 주목을 한 건 수레예요. 왜냐하면 그 이동수단, 이 수레의 그 속도와 어떤 사이즈, 뭐 능력에 따라 이 조선 팔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레는 모든 걸 다 이제 지나가는 걸 멈춰 세우고, 그 바퀴와 어떤 동력,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거를 실어 나르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여행을 하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아주 감상적으로 적기가 쉬운데, 연암은 이야기꾼일 때는 너무너무 신나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문명을 탐사할 때는 너무너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중화, 우리가 리틀 중화야 이렇게 하는 순간 중국 청나라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 여행을 하고 오면 중국은 볼 곳이 없다. 왜? 거기는 만주족 오랑캐다. 그 오랑캐라는 증거로 아주 뚜렷한 게 뭐냐면 헤어스타일이죠. 그 황비용 스타일로 돼 있는. 그리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게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한테 뭘 배울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막 그 하인들까지도 뭐 중국은 노린내가 나서 쳐다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연암은 바로 이런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오랑캐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 이런 자세로 이제 중국 문명을 탐사하니까 이제 조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중국인들 눈에는 조선이 이렇게 막 폼 잡고 입고 있는 선비들의 갓과 옷이 꼭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게 막 대단한 이제 문명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웬 중들이 저렇게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은 더구나 불교를 그 굉장히 억압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말이죠. 연암은 이런 거를 전혀 그냥 뭐 외면하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중국 가면 되게 기가 죽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정말로 기세등등해요. 그래서 뭐 청나라를 그렇게 깔보니 뭐 다른 몽고라든가 다른 소수민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행패랄까? 심술을 참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자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 조선의 문명 수준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점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연암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조선 문명을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명 탐사와 함께 사실 모든 사대부 그리고 이제 연암 같은 문장가가 해야 할 일은 존재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그런 것을 또 멈추지 않습니다. 예.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게 이제 발휘가 됐던 게 그 열하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널 때 그럴 때 이제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잠깐 실수하면 이제 죽음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의 힘으로 도를 깨닫는, 그거는 뭐냐, 이제 생사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데 마치 책상 위에 앉아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의 완벽한 평정을 얻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외부의 물질의 세계에 끌려다니는가. 그러니까 눈과 귀가 가장 큰 이제 장애라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구도에 가까운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여행 내내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저는 이제 유머와 역설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그 유머와 역설 이것은 일단은 물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이제 유머와 역설이라고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정관념과 그 상식, 봉상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전복하는 힘이 있어야 그게 유머와 역설이거든요. 연암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 이제 아주 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요동벌판을 만났을 때 열흘이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막막한 곳에서 연암이 터트린 말이 크게 한번 울어볼만 하구나. 이렇게 이제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하죠. 아니 왜 이런 장관을 보고 울음을 떠올리는가? 그때 이제 연암이 막 이제 폭포수처럼 막 그 문장이 그냥 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그걸 경험하는데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뭐 그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무친다는 게 뭐냐면 존재의 내면 아주 뼛속까지 어떤 정서에 휩싸일 때 그때 사람은 다 크게 통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암이 중원 땅과 만나서 겪은 그런 어떤 아주 대충격, 문명적 충격과 이 존재가 확 요즘 말로 하면 리셋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런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 보니까 청문명이 왜 이렇게 그 발전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청문명의 장관은 기와저고학과 똥부스록에 있다. 이런 이제 대전제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의아하죠. 뭐 산해관, 자금성, 뭐 요동백탑, 뭐 황하 이런 것들이 이 청나라의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와조각과 똥부스러기는 가장 하찮은 건데 그게 어떻게 문명의 동력인가? 근데 연암의 분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제 계속 이제 거리에 나와서 탐색을 해보니 청나라 사람들은 기와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조각이 다 이렇게 부서진 거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정원을 만들면 거기에 물결무늬, 파도무늬, 천하의 아름다운 무늬가 다 만들어진다. 그리고 똥은 이게 말똥인데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다니는 말들이 길거리에 아주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말똥이 많이 나오니까 삼태기를 갖고 다니면서 말똥을 다 받아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이제 돈대가 되고 담벼락이 되고 뭐 하여튼 그 어떤 건축물이 되고 또 그것이 나오면 그거는 겨울에 연료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쓰레기를 리사이클링 하는 그거를 보고 연암이 이게 지금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게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걸로 재활용한다는 건 자기 삶을 굉장히 삶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 황제들이 정말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거를 그 집안에 가서 이런 이제 그 재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연암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선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열알기를 이제 쭉 이제 통독을 할 때 이 연암의 명문장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잘 보시면 글쓰기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코스가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열할기에 들어있는 이제 소설이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호질이고 이제 하나가 허생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작품은 연암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도 뭐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점합니다. 정말 뭐 모든 뭐 수능에서는 언제나 나왔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작품들이 나온 배경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건 열할기를 직접 읽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호질은 그 연암이 연경에 들어가기 전에 산해관하고 연경 사이에 있는 옥전현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거기 잠깐 이제 사행단이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연암이 또 이제 거리를 막 이제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때 이제 중국이 집들이 크고 그러면 대문을 대체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연암이 그냥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뭐 이렇게 붓글씨도 쓰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연암이 또 한 점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벽에 이런 한 문장이 거기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호질입니다. 너무너무 기이한 절대기문. 그 문장이 벽에 이렇게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연암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주인장한테 저걸 내가 베껴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주인장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지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연암이 이제 나중에 그 다른 동료를 데리고 와서 촛불을 켜놓고 이 문장을 이제 베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쪽을 나눠서 이제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동료 정진사라는 이 동료가 그 베껴 쓴 부분에 이게 뭔가 이제 좀 매끄럽지 않게 뒤죽박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암이 전체 맥락을 이렇게 다듬은 그런 작품이 호질입니다. 그러면 호질은 연암이 쓴 걸까요? 아닐까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작품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암이 직접 쓰고 이런 이제 소설적 장치를 구현했다. 뭐 이런 이제 해설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작품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 문장이 길 위에서 탄생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흥미롭다는 거죠. 길에 나설 때 문장이 탄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허생전은 저기 이제 여행단에 역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관들하고 밤새도록 수다를 떤 적이 있어요. 연암은 정말 그 사대부라는 신분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정말 허물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암이 그 입신양명을 포기하고 기리에서 마이너리그를 형성할 때 그때 체득된 우정의 공감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대부들은 이렇게 그 중인 이하 뭐 이렇게 하인들하고 특별하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연암은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역관도 중인인데 중인들하고 뭐 허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열하일기 전체에는 그런 이제 연암과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빛나는 조연으로서 고유명사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저는 연암만이 가능한 그런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게 됐는데,
역관들이니까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정말 재미난 이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무협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역관들이 와서 뭐 엄청난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사기를 치는 또 그런 사람, 사기 치다가 막 전염병으로 그냥 몰살당하는 사람, 또 이제 기생을 그때 기녀가 되면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하면 풀리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역관이 또 그 엄청난 돈으로 이제 기녀를 구해주고, 그래서 그 기녀가 나중에 이제 아주 고관대작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뭐 조선의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원군을 보내도록 황제를 설득하고 뭐 이런 식의 막 굉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연암이 자기가 20년 전에 들은 이 역관이라기보다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변부자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 허생의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허생이 뭐 7년 만에 남산에서 내려와서 그 변부자한테 10만 양을 빌려서 뭐 100만 양을 벌고 막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20년 전에 어떤 노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연암이 창작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연암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연암의 기억력을 일깨워 준 게 누구냐면 그 역관들이고 이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길 위에서 막 탄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참 재미난 이제 사건들 또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등등이 있는데 가장 이제 연암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자신의 이제 오만과 편견,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제 유머와 역설에 담긴 연암의 그런 우정과 유목적 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여행은 계속 자기를 변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글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문명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한 거죠. 근데 또 아주 재밌게 구성된 이런 사건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영경에서 열하로 갑자기 가게 됐을 때 미룬성이라는 데서 이제 밤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사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큰 대저택에 문을 두드려서 이 사행단이 다 들어간 거예요. 숫자를 줄였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한 100명쯤에 다니는 됐을 텐데 우르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집안의 주인이 18살이 된 이제 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거죠.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형색인 거죠. 옷도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또 이제 여행을 해보면 한국인들이 이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근데 그때도 굉장했나 봅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마당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혼비백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연암은 이거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놀랐겠는가. 그래서 아마 사방에 오랑캐가 다 몰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게 또 너무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덧붙이면 열하에 도착을 했을 때 정말 기이한 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도 아주 특이한 게 티베트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판첸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황궁궁전을 지어서 그 만수절 행사에 참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진한 예로 이제 그 티베트 법왕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사실 그 티베트 법왕은 그 중국의 황족들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무슨 관심이었는지 조선 사신단에게 티베트 법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대단한 은총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사신단은 우리는 성리학의 나라고 불교, 특히 밀교 법왕을 거기 가서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꼬장을 부리고, 그래서 막 이제 그 관리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막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막 그 굉장히 좀 무례한 방식으로 그 이제 아련을 마치고 나오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암은 이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했을 뿐 아니라 그 법왕의 모습이나 이제 모든 걸 기록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해서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그 기원과 그 뭐 원나라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실 조선이 티베트하고 마주칠 일은 뭐 거의 없었고요. 뭐 그 기본적인 지식도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토번이라는 나라로만 그냥 인지가 됐을 텐데 너무너무 낯설고 특이한 문명이고 사상 아닙니까? 근데 연암의 그 호기심과 이 지적 탐구력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모든 걸 기록해서 11기 챕터 중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게 3챕터나 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그 이제 조선에서 그거를 주목하지도 않았을 거고, 조선 자체의 티베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몇백 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 티베트 불교는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나 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리고 전 세계로 이 불교가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열하일기의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뭐 열하일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머와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암이 열하일기에서 구현한 이런 문체의 다양한 실험이 저는 지금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연암의 문체는 어떤 도구마나 특정 장르에 갇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소재, 주제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글쓰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시, 소설, 뭐 드라마 또는 문학적인 거, 비문학적인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장르 간의 경계가 되게 뚜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주로 창작 쪽으로, 그리고 뭐 어떤 장르를 뭘 선택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21세기가 돼서 뭐 사회 전체가 이제 유동적이고 미디어 환경 자체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지금 변주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글쓰기도 이제 어떤 장르나 규범에 갇히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그 장르와 규범을 벗어나서 계속 어떤 새로운 걸 융합 변주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지성과 어떤 그 삶에 대한 지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쓰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막연하죠. 이제 매체는 너무 많아졌죠. SNS가 사실은 다 글쓰기의 어떤 글이 흘러갈 수 있는 행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죠. 또 너무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럴 때 저는 연화 특히 그리고 열화일기에서 구현한 이 다채로운 스타일이 아주 중요한 이제 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화일기를 통해서 우정과 유머 그리고 유목주의 이런 21세기를 이끌어갈 그런 이제 비전을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